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국회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장과 함께 시중의 뜨거운 이슈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 사람은 깡패다라고 못 박아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얘긴데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들고 들어온 유일한 책 한 권, 그리고 독특한 회사 이름 짓기 등을 통해 그의 특이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달 월세가 100만 원 안팎으로까지 뛰어오르자 2030 세대의 신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원룸에 밀려났던 추억의 하숙방까지 요즘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월요일이나 28일 화요일 사이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SBS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일반인들 같으면 재판부에서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게 특권이죠.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영장 실질 심사가 아니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이제 제출됩니다. 네. 여기서 동의를 받으면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 동의안이 부결돼 버리면 반대가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 쪽으로도 넘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여론은 어떨까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절반이 넘는 55.9%, 약 56%네요. 네,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체포 동의안 찬성이 21.8%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역이 이제 민주당의 예. 대표적인 텃밭인데 이쪽에서도 한 30% 이상 그래도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30%가 뭡니까? 40%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라죠. 민주당의 텃밭 아성이죠. 네. 핵심 지역 기반인 이곳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43.9%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가 45%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장 이사장님. 호남에서도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보는데요. 아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도 있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있는데 네.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좀 이 군사 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정치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면 네. 이제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국회의원들이 누구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더 이상 존속이 필요 없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니 그 앞 단계에 국회가 따로 방탄막을 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호남 지역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 가까이 된다는 거는 상당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요,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인데 이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 정도 66.4%로 나타났습니다. 네.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유는 뭐 MZ세대나 중도층이나 또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 특검 찬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걸 좀 털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일 수 있을 텐데 네. 정치적 공세이니까 특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2030 세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33%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주 지지층 지역인 호남에서도 찬성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뭔가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걸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저는 좀 보충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 정권에서 네. 2년 넘게 충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소장에 적시할 만한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등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30%를 넘었는데 민주당은 23% 선에 그쳤어요. 이건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민생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 경로당 찾아서 난방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난방비 이야기 뉴스는 관심을 못 받고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이슈만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민생 이슈가 다 묻히는 이런 효과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차쉽게 제가 좀 짧게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관련해서 좀 제가 칼럼도 썼고 분석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김건희 특검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빨리 좀 털어내라는 여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특검 추진에 대해서 뭐 찬성 의견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좀 빨리 털어내라. 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소명되지 않고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내세웠지만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SBS 조사에서 20%대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네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정치적인 반사이익이 민주당 쪽으로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빅데이터로 본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을 태국 도피 내내 탐독을 했고 자신이 잔뼈를 키웠던 전라북도 전주에 이성계의 전적비 이름을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착하게 살자라는 조폭들의 이 상투적인 구호를 자신의 투자회사 이름으로도 지었는데요. 이런 기행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깡패라고 봅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발언이 매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그 사람의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상 저는 그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목한 이 깡패라는 사람 바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 사설 도박장 운영부터 대부업 그래서 고래를 삼켰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입지전적인 또 조폭 출신의 기업가죠.
어떻습니까? 네,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0대 때 이 전주의 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네네. 그런 불법 도박 형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때 적발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강남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력을 급격히 키웠고 이때 이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2010년에 쌍방울 그룹을 인수하고 이후 무자본 M&A, 적대적 M&A 등을 통해서 기업 사냥꾼의 면모를 보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대규모 그룹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변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전 회장이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전라북도 전주에서 유명 조폭 조직인 전주 나이트파의 뭐 행동대장으로까지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태어난 고향은 남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한 지역이 이제 학교를 다녔던 곳이 바로 전주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 지역에서의 전주 나이트파 이 행동대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검찰에서도 2009년에 이 조폭으로서 등록하고 관리를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나 이 대부업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기업인으로 조폭에서 기업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2010년, 11년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전주를 배경으로 한 이 조폭으로 성장해서 기업인으로 전환한 탈바꿈한 세탁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010년에 이제 쌍방울 그룹을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유명한 그런 일화를 그렇습니다. 남긴 네.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제 깊은 인연을 맺은 배상윤 KH그룹 회장 여기서 네.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면서 그룹 인수에 여러 뒷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조폭이 어떻게 쌍방울 속옷을 나도 입었는데 그 기업을 인수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 기업들이 막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이제 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쌍방울을 처음에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조폭입니다. KH그룹의 배상윤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부업을 했죠.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김성태의 돈을 빌려서 쌍방울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돈을 못 갚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인 배상윤의 인수하려고 했던 쌍방울의 그 지분이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렸냐? 돈을 못 갚았으니까 김성태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말 그대로 쌍방울을 인수해버리는 고래를 삼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착착착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KH그룹이 이 배상윤 회장이 또 알펜시아 리조트 이 강원도와 관련해서 또 혐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럼 이런 관련된 자금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쌍방울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김성태와 배상윤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폭 출신이죠. 예. 이 전환사채를 CB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B 공장장이라는 별명이 배상윤 씨에게 붙어 있다. 이게 사실 전환사채가 그렇죠. 쌍방울 그룹 인수 과정 그리고 그 예. 이후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예. 여기에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공장장이란 말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쌍방울도 그렇고 자신들의 지금 재정 상태도 열악한데 자꾸 인수전을 벌여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노스도 있고 SBW 생명과학도 있고 KH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서울의 하얏트 호텔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KH그룹. 아니 무슨 돈이 있길래 이게 이른바 말하는 전환사채 10입니다.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뭐냐면 돈을 일단 이 사채를 해서 찍어내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가 어떤 형식이냐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이걸 주식으로 또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건지 여러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발행 과정 자체도 불법적 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쌍방울은 계열사 7개에서 무려 3,400억 원 정도를 시비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KH그룹 배상윤이죠. 시가총액이 200%가 넘는 시비를 발행.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런 계열사를 더 늘려나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른바
사내에 감사나 이사로 등록돼 있는 변호사에게 급여 형태로 줍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바로 헬멧맨이란 별명으로까지 유명해진 최우향 쌍방울 전 부회장인데 김만배 씨가 출소를 할 때 갑자기 헬멧에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 경호원처럼 굴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질적인 광경을 보고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만배 씨 이제 화천대유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 구속 기간 끝나고 나올 때 오토바이 복장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이 김만배 씨를 낚아채고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 데려갑니다. 바로 저게 나오는 저 헬멧을 쓴 사람이 최우양 저 가방까지 씨인데요. 들고요. 예. 네, 역시나 목포 지역의 한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던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또 하나 있어요. 한국 유림의 총본산인 선균관에서 최연소 이제 부관장을 했던 타이틀을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뉴스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조폭 출신이 젊은 나이에 성균관 부관장을 맡을 수 있느냐. 근데 알아보니 이제 성균관 부관장 35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많아요? 좀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면 임명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다 해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이 조폭 활동을 하다가 교도소 복역 중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어 잘해서 김성태 회장이 네. 측근으로 픽업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조직폭력배 동정업계 출신의 인물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로 여러 가지 기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눈에 들어서 교도소에서 픽업이 되어서 쌍방울에 들어가고 대표이사가 되고 2달 만에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쌍방울 내에서 입지는 아주 탄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나오는 회사 이름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게 주역에 나오는 건데 네. 이 이름을 장명하게 만든 게 성균관과의 그 인연이 고리가 됐다. 이거 맞습니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직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최우양 씨가 성균관 부관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유림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 뭐 이 성리학, 주역 이런 것들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김만배 씨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주역에 나오는 화천대유나 청화동인 같은 이름들을 서로 상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 검찰 수사에서요. 김성태 전 회장 소유의 비상장 회사들의 이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름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이라는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몫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회사 3군데 정도가 상당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칼라스 자, 홀딩스 저기 보면 고구려 37, 기업 컴퍼니는 그렇다 치고 오목대 홀딩스. 그렇습니다. 고구려 37은 뭐냐면 이 고구려의 북방 정복사에 심취했다.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세워진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오목대 홀딩스. 오목대 홀딩스는 뭐냐면 아까 전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황산 대첩 승리를 이제 거둔 뒤에 잔치를 벌인 곳이 바로 오목대다. 그래서 전주 오목대. 한옥마을 옆에 있는 동산에 있는 비각 이름이래요. 그렇죠. 계백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이 인베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김착한 본인의 예명이 김착. 우리 왜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착하게 살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어낸 이름이 바로 착한이 인베스터. 참 독특하다. 정신세계가 참 독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 네이밍에 중에서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예. 예명이 김착한이래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김착한. 그래서 착한이 인베스트먼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교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겠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베스터 투자사 이름이 착한이 인베스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올 때 네.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검찰이 도대체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나 이거 태국에서 8개월 동안 탐독했던 책이다. 손때 묻은 책. 시골무사 이성계였습니다. 그렇죠, 시골무사. 그러니까 저 오목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이성계가 되고 싶다. 그런 좀 정신적 세계도 투영돼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장해찬 이사장 보시기에는 이런 예명과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다라는 그런 검찰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착한이라는 거부터 우리 예전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문신 많이 문신으로 한다. 새기고, 뭐 이런 예. 우스갯소리가 있고요. 어쨌거나 좀 굉장히 장난스럽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은 회사들을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세우고 문제는 거기서 뭐 적게는 100억 이상 그러니까요. 또 많게는 더 많은 돈들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 배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또 대북 송금의 원천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흘러간 것만 800만 달러면은 뭐 100억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가볍게 장난하듯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뭐 이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유린당했다는 것부터 문제라는 것 같고요. 김성태 회장이나 그 일당들에게 합당한 처벌 가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전환사채 등에 뛰어들지 못하게 제도를 좀 제대로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한 목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월세가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 자, 이거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저는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럴까?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도 뭐 한창 학교 다닐 때는 서울의 봉천동에서 월세를 산 적이 있지만 사실 월세가 부담되거든요. 네. 매달 내야 되고 조금만 목돈이 있으면 전세가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전세 계약이 얼마나 또 문제가 생깁니까? 네. 빌라왕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 매매하는 것도 지금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차라리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월세를 얻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은 월세, 똘똘한 월세.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뭐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월세가 100만 원 이상 오른 데도 있다. 주요 지역은 뭐 7, 80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월세가 지역에 따라서 또 평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 2년 새에 30% 올랐다. 그러니까 이 월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가가 올랐는데 월세까지 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곧 대학가의 개강이 임박했는데요. 대학생들이 빌라왕 사기도 무섭고 전세를 하려니 전세대출 금리는 뭐 다락 같고 월세로만 몰린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불신 풍조도 한 몫을 하는 거겠죠? 네, 전세 사기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연일 강타하고 있으니까요. 네. 대학생들이나 또 학생을 이제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잘못했다가 보증금 떼이게 되면 가게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월세에 많이 몰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가나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월세가는 치솟는 그리고 이것들이 대학생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얼마나 오른지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주요 대학가의 이제 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이걸 짚어보니까요. 상당하네요. 네, 뭐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면적은 이제 33제곱미터 이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9만 원 가까이, 최대 19만 원 가까이 월세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촌, 뭐 한양대, 저 이대 근처는 70만 원이 평균이라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만 해도 1년에 관리비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서울 신촌 앞에 월세 50이 국룰. 이게 이제 국민 규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60이 국룰이다. 이 10만 원 부담이 작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네. 월세 부담뿐만이 아니라 교통비 상승 압력이 또 가해지고 있죠. 또 장바구니 물가라던가 이 학생들 가볍게 요기할 수 있는 근처의 식당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한동안 좀 뜸했고 이게 몰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게 이 하숙인데 추억의 하숙입니다. 하숙집을 다룬 드라마 모 방송에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있었죠. 그걸로 다들 이 하숙을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하숙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이게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숙집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가 떠오른다는 거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하숙집 그러니까 우리 최희준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하숙생. 네. 네.
제가 또 신촌에서 또 하수생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월세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붙이자면 이 생활 스타일로 명칭을 붙이자면 이제 자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밥도 지어 먹고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난방비도 내고 관리비. 하숙은 뭐냐? 하숙비만 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난방비, 관리비, 예약 등간에 밥값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키지 관광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걸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지금도 하숙하는 분들은 알 텐데 아침에 딱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면은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또 이게 또 밥을 아침에 차려놨어요. 밥 먹고 가라. 학교 가려면 저 돈 들여야 돼. 이러거든요. 네. 저녁에 오면 보통 점심은 빠집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또 하숙집 밥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고시생들은 중간에 와서 또 점심까지 먹고 가네. 도시락까지 싸줬습니다. 저희 때는. 아, 대단했습니다. 네. 그때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싸주시는 그 따뜻한 독식. 그 마음에 고시복고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 고대 앞도 그렇고 연대 앞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뭐 경희대 앞에 다 그랬는데 그게 이게 요즘에 월세도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하숙집 난방비 올라가죠. 밥값 올라가죠. 다 해결이 되는 그게 바로 하숙집. 아, 최준 선생님의 하숙생이 또 생각나네요. 이 하숙집 구한다는 포스터는 주로 이제 전봇대에 많이 붙었는데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그 연락처를 해놓은 것들이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저게 엄청 뜯겨 나갔다. 그만큼 이제 몰려들고 서울 주요 대학가 하숙들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줄 섰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실제 이제 전봇대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대학가 주변 그 온라인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도 올라오는데 지금 뭐 대기하는 정도까지도 생겨났다. 계약할 때도 뭐 한 자리 남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하숙생의 전화가 몰려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동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점심 이런 도시락 파는 데도 가면 10,000원입니다. 7,000원, 8,000원이에요. 네, 저도 네. 자주 사 먹는데. 그런데 한 끼에 하숙집은 한 3,000원 꼴이에요. 네. 가격을 잘 올리지 않는 데다가 반찬도 잘 나와. 한 5첩 반찬, 7첩 반찬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 보면 또 뭐 술 취한 척 이러면서 또 하숙집에 와서 기에서 또 자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반찬이 어떤지 상태도 알게 되는데 그만큼 요즘 밥값 난방비 걱정되다 보니까 하숙집이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유로움을 찾아서 자취를 하러 나갔지 누가 하숙하냐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난방비 오르고 뭐 물가 올라서 밥값도 비싸지고 전기세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 흔했던 하숙집들의 추억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요즘 대학가의 하숙촌 세태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독서실이나 연구원 등을 이용해 방값을 절약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987년의 대한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 30대 중반 조금 넘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 여론을 잘 알 것 같은데 대학생들도 내용돈 빼고는 다 오른 고물가라면서 이 고물가 세태를 한탄한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게 단순히 월세뿐만이 아니라 교통비 오르고 밥값 오르고 장 봐서 뭐 해먹으려 해도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나와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네덜란드에서 보냈는데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뭐 세계나 이런 부분에서 공제를 해준다던가 일단 낸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청년이나 대학생에 대한 복지 자체에 대해서 접근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단순히 예산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한 혜택을 고민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출액이 이렇게 쑥쑥 커지니까 20대들, 30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좀 없애려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한 달 사이 청약통장 가입자가 15만 명이나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7개월 연속 가입자 감소세인데 이탈자가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해지하신 분이 최근에 80만 명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비용 줄이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네네. 예전에는 청약이 되면 로또다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집 사는 거에 대한 희망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주택 가격이야 이제 지난 정부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과 함께 보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청약 통장 정도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이게 비용 줄이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도 나중에 이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으로서 이 20대라면 제 동생들 후배들 나이잖아요. 힘들어도 청약 통장은 꼭 해지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옛 속담에 농부는 벽시를 베고 죽을지언정 그 벽시로 밥을 해먹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높은 이율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 희망 적금도 해지하는 2030 세대가 엄청 늘었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네, 지금 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적금 넣는 거 너무 부담된다면서 청년 적금 해지하는 이 행렬이 생겼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출시 반년 만에 이 청년 희망 적금 해지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부추긴 그런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하게 되는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전의 이 청년 희망 적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 있는데 이게 해지로 이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정책 홍보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저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 우리 데이터 서베이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자칫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그 불확실성은 사실 우리 미래를 담보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정부의 그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뭐 좀 여유가 되면 한 2개 정도의 본인이 좀 이 목돈을 모아가는 그런 창구는 반드시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 너무 현실에만 좀 직시해서 투자하는 것은 본인에게 미래에 좀 안전장치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청년 희망 적금과 그 후속으로 시행될 청년 도약 계좌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죠. 공공요금, 또 에너지요금, 통신요금, 금융비용 등 이른바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올인, 즉 다 걸기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통신 금융 분야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서민들의 또 취약계층을 챙기겠다. 그 고통을 어루만지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장사로 떼돈을 번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금감원의 발빠른 후속 경고에 잔뜩 긴장한 은행들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지금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고요. 이게 이제 3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저소득, 저신용,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놓는 것인데 이 내용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특례 보정을 위한 또 추가 도 있고요. 가산금리, 우대 금리를 또 조정해서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특집으로 방송을 해드렸지만 네. 지난해 아직까지 추정치입니다. 4분기가 집계안되기 때문에 4대 은행, NH는 빼고요. 그러면은 지금 신한, 우리, 국민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해 순이익 수정치가 17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냐? 바로 이 NIM 순이자 마진 아니겠습니까? 대출 금리는 높은데 예금 금리는 높지 않은 것. 이거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적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이 제도 자체도 상당히 혁신적이긴 합니다만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관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빠른 또 강력한 경고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에 내놓을 예정인 긴급 생활비 대출의 금리 수준을 최저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획기적이죠?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지만 무작정 모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하는 게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이 정부가 내놓을 다음 달 긴급 생활비 대출 금리가 기존 15.9%에서 엄청났죠? 9.4%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은행권에서 약 4조 원 정도의 이런 긴급 생활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9.4%도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전이 막 엄청났으니까. 네, 15.4% 네. 워낙 말도 안 되는 금리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5% 이상 인하한 것인데 차제라도 정말 긴급한 서민분들이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이 금융감독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해서 5대 시중은행 외에 또 다른 특화은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은행들의 시중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좀 틀을 바꾸겠다, 깨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은행이 예대 마진이나 금리 장사로 막대한 이 부를 축적하고도 그러고도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은행 업무 시간 늘린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경쟁이 없어서 독과점 체제라서 그렇다라고 금융당국이 보고 있고요. 영국의 챌린저 은행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핀테크나 스타트업 같은 소형 IT를 기반으로 한 은행들에게 영업권의 문을 열어주면서 예.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같은 영국의 챌린저 은행 모델에 착안해서 당국에서 우리나라도 이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 어떤 은행업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모색하면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라던가 이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월스트리트 생각하면 뉴욕이죠. 네, 가보면은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대형 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국만 하더라도 영국은 왜 그런 은행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영국 정부가 또 국민들의 요구로 새로운 은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장혜찬 이사장이 이야기한 챌린저 은행도 있고 또 중소기업을 특화한 아톰뱅크가 나왔어요. 제 헤어스타일이 아톰 헤어스타일인데 이런 아톰뱅크까지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하고 조금 다르죠.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은행도 영국은 탄생을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중에 4대 은행 플러스 NH은행까지 이 덩치 큰 공룡은행들이 수익을 올려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은행도 경쟁 체제로 가서 맞습니다. 소비자 위주의 금융을 펼치지 않으면 안 그럼요.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경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복형 금감원장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뭐 저 은행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죠. 네. 언제까지 대형만 살아남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네.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좀 깊이 저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인상을 코앞에 둔 교통비, 통신비 이게 또 서민들 아주 고통을 주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풀어낼 대책을 내놨는데 조목조목 좀 장 이사장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통신 3사에서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저거 큰 양이에요. 예,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30기가가 무료 내 제공되니까요. 폰에 뜨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 KTV도 유튜브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 이 데이터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 발표했고요. 시니어 요금제라고 해서 일반 오지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도 통신사에서 나이 출시하게 드신 됐습니다. 분들 위한 요금제를 또 내놓은 거죠. 네, 아무래도 요금 부담 조금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방안이고 알뜰 교통카드 혜택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이 마일리지가 월 44회 적립된다면 이게 60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교통비 부담 조금이라도 절감하실 수 있고 대중교통 소득 경제율도 40에서 80%로 대폭 확대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쓴 만큼 나중에 소득 공제로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나온 셈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하세요. 첨언해서 예.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이 통신비와 관련된 부분 왜 통신비가 계속 비슷하다고 생각될까? 결국 데이터 요금입니다. 네, 그렇죠. 이탈리아의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오성운동 정당도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싸? 그게 다 통신사들의 카르텔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알뜰 요금이고 사실 데이터예요. 네. 요즘에 보면 문자는 무제한 무료입니다. 네. 지금 통화 요금도 상당히 무료가 되는 경우가 되면 데이터 반값으로 가도 돼요. 많은 인프라가 돼 있고 이제 5G, 6G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DDR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보완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나 이 통신사들이 또 정보통신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으로 정말 데이터를 반값으로 해버린다든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5G의 중간 요금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 양극단의 요금만 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좀 중간 정도 수준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넓혀달라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 국민들은요. LTE나 롱텀 이볼루션이나 5G, 6,6G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데이터만 보낼 수 있으면 돼. 네. 그런데 뭐가 자꾸 기술적으로 첨단화됐다고 해서 요것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거품을 빼는 노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요새 안 쓰는 분들 없고 저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 하시는데 중간 요금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또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요금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무제한에 가깝게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 반면 네. 나머지는 아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혜택이 너무 적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노인분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이 적정한 중간 가격대의 요금제가 나와야만 이분들이 요금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또 데이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사 차원에서도 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서 뭐 노인층에게 또는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교통비 문제에서 알뜰 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건 진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제 서민들의 주머니가 그만큼 얇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요즘에 자기 월급만 이제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득 이 저소득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고 좀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이 되고 좀 폭넓게 시행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조치는 과감하고 또 신속하게 시행이 돼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최근 충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 주변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저희가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을 또 그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